증권성 논란, 알트코인의 운명은입니다.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에 귀추가 주목됐던 이유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XRP, 리플이기도 했어서였지만 사실 다른 알트코인에도 증권성이 적용되냐 아니냐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 소송 판결이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소송 판결이 나온 직후 알트코인의 가격을 보자면요. 그간 증권성 논란에 휩싸였던 코인들 전부 한 20~30%씩 올랐습니다. 가격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판결문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SEC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때 내세웠던 하이테스트를 활용한 법리를 온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 악재는 재미있는 지점인데 잠금 계약 유무를 증권성 판단의 한 근거 중에 하나로 봤어요. 잠금 계약이라 하면 잠금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인을 이제 많이 살 때 이 코인 너 많이 샀는데 그거를 한 번에 내다 팔면 이 코인 가격이 망가질 수 있으니 이 코인은 팔긴 파는데 언제까지는 너 팔면 안 돼라는 이제 잠금을 해놓는 계약이에요. 그 잠금 계약을 해놓는 대신에 네. 좀 싸게 주잖아요. 네, 싸게 주죠. 네네.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자에게만 크게 팔면서 사실 잠금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잠금 계약 내지는 이제 지연 계약이라고 해서 조금씩 코인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계약이 있는데 어쨌든 리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많이 했더라. 네네. 근데 리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RP는 증권이 아니다 화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화폐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네, 나 화폐 샀는데 네, 네.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못 쓰는 계약을 조건을 걸고 화폐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네,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산 거는 증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확장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알트코인들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 때도 락업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물량을 많이 사가는 대신에 싸게 주고 대신 좀 이따가 팔아라.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사가는 경우도 당연히 락업이 있고 저는 개인 투자자인데도 락업 걸고 산 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 중에 락업 계약을 걸고 판매한 판매분은 전부 다 증권, 그러니까 무허가 증권 판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좋다고 하기 어렵다, 알트코인에게.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걸 다 증권 계약으로 보자면 투자 계약의 일종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관 대상 판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위 말하는 블록딜이나 OTC 거래는 지금 다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인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어떻게 모으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아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하는 것들은 뭐 IDO라든지 디파이로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 판결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판매분이 왜 증권이 아니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리플을 샀을 거잖아요, XRP를. 자기가 낸 돈이 리플한테 가는지 인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 2차 시장에서 사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 말고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세일즈라고 해서 리플이 판매를 하는데 이게 리플이 판매를 하는 건지 누가 판매를 하는 건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의 판매 형태가 있거든요. 리플만 이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내가 낸 돈이 리플한테 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아이디오라든지 뭐 요즘 많이 쓰는 거래소에서의 런치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증권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게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이미 판매된 판매분에 대해서도 SEC가 마음을 먹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어두운 얘기였는데 이번 좀 밝은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알트코인들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성 있는 코인들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 그 와중에서도 솔라나가 특히나 더 올랐습니다. 솔라나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더 있었던 건가요? 네, 솔라나는 이제 리플 판결 이후에 전일 대비 30%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도 약간 네, 팬투가 사실은 됐던. 뭐 솔라나는 그 이전부터 계속 네.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는 올해 초부터 솔라나 최초의 이제 민코인인 봉크, 그리고 이제 웹 3.0을 지원하는 자체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 요인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을 벤치마킹한 이제 솔라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그 출시하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스테이킹 이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좀 상승세를 많이 몰고 가다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SEC가 솔라나나 폴리곤, 바이낸스 맞아요. 코인도 이제 증권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악재로 영향을 미쳤는데 네네. 그게 이제 최근에 그런 증권성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기존 상승세에 탄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라나 상승세 관련돼서는 FTX 얘기도 엮여서 나오던데 예, 이 솔라나와 FTX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솔라나는 사실 FTX의 자매회사였던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코인으로 솔라나 초기 당시에 이제 FTX 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X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FTX는 이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에 따라서 이제 타기업의 인수나 투자자의 자산을 반환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7월이었죠. 7월부터 거래소 이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 자산의 클레임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자금 청구 증명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라나에 지금 이 정도의 코인이 묶여 있어요라고 해서 네. 이렇게 뭐 증명하는 걸 이제 제출하는 그 제출 신청을 지금 받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들어가면 이제 KYC 절차를 거쳐서 이제 네네. 나머지 절차들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절차들을 하면 내 이제 자산을 거기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다는 얘기는 김동완 대표님, 네. FTX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건가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원래 샘 뱅크먼 프리드 이후에 이제 구원투수 격으로 들어간 CEO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회생 전문가인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솔라나래 그 FTX 거래소를 살려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FTX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뻥튀기를 해서 요 이제 회생 절차를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 보겠다. 이런 이제 노림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FTX에 이제 물려 있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100% 보전받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어쨌든 일부라도 뭐 이렇게 좀 돌려주는 식의 그런 작업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유 대표님도. 조금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피해 고객들한테 보상을 하는 거하고 네네. 거래소 자체가 재개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FTX 고객 손실 금액이 약 9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만 해도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FTX가 인수했던 미 파생 상품 거래소인 레저X,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 플랫폼 인베드 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경영진에 따르면 매각 대금이 100만 달러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도 얼마 보고 안 되네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게다가 이제 미 규제 당국의 이제 지금 경향이 뭐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 등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네네네. 지금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FTX 이제 투자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는 진행이 될 수 있어도 사실 재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리플이 쏘아올린 공이 또다시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만 갈 때보다는 이제 알트코인까지 가니까 시장에서 약간 커뮤니티에서도 야 이제 불장 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두 대표님들은 지금 이 시장이 불장의 초입인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소송에 따라서 잠시 이벤트성으로 올랐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가자를 외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신중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신중해야 보는데요. 한다. 왜냐하면 이 리플 이벤트가 14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14일, 15일에 비트코인은 사실 증권성 논란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분위기 때문인지 뭐 덩달아 좀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의 최고점을 그날 기록을 했고요. 31,800달러였나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의 거짓말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그왜 떨어진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왜 떨어졌는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누군가 팔았겠죠, 많이. 아,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매도 주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3만 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그 채굴자들도 맞아요. 많이 팔았었고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제 압수했었던 비트코인을 퍼드도 상당하죠. 거래소로 옮겨놨던 것이 이제 팔렸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에도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이하에서 가격을 좀처럼 지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한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차피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불장 패턴을 보면 네네. 밑도 끝도 없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이제 이해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 대표님 의견은 약간 좀 증시 격언을 보자면 무릎에서 살아. 그렇죠. 네요. 네. 아, 네. 우리 유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최근에 뭐 이슈가 됐었던 민코인 등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알트코인들도 조정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뭐 증권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사실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어떤 호재지 네네. 사실 알트코인을 끌어가기에는 아직 아,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좀 신중하게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시장 분위기 들어봤는데 제가 약간 또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반기 사실 비트코인만 가는 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한 연초 대비해서 한 80% 정도 오르는 가장 자산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하반기 초입에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꿈틀거렸습니다. 자, 남은 하반기, 자, 여러분 두 분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알트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반기만 놓고 보겠습니다. 하반기만 놓고 보면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인가요? 네. 네네. 대표님. 저도 비트코인에 똑같은 이제 자본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은 없는 건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35,000달러, 뭐 38,000달러 선을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SEC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증권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대표님.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알트코인의 성장성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법정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권성의 이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을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신중론 쪽에 무게를 두셨습니다만은 어서 빨리 크립토 시장에도요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